안녕하세요. 메디컬TV 김소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유독 인상이 좋거나 예쁜 사람들의 특징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화려한 외모, 굉장한 패션 감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특징은 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눈 성형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굉장히 높아지고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권봉식 원장님 모시고 눈 성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요즘 사람들이 눈 성형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이 진료 보실 때 어떤 분들이 병원을 많이 찾으시나요? 요즘 아무래도 코비드-19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관계로 눈 성형에 대해서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쌍꺼풀 수술과 앞트임 수술, 이 두 가지 수술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때문에 조사를 좀 많이 해왔는데요. 보통 몽고주름이 있는 사람이면 앞트임 수술을 하는 게 좋다. 어떤가요? 몽고주름이 있으면 앞트임을 하는 게 좋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조금 부정확한 말이기도 한데요. 앞트임 수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몽고주름이라는 해부학적 관념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몽고주름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몽고주름이라는 관념 아이디어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이 동양인의 눈에는 몽고주름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몽고주름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해부학적 구조물이라기보다는 예전부터 불려지던 잘못된 어떤 해부학적 명칭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몽고주름이라는 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몽고주름이라고 불리는 그 주름 부분 있잖아요. 눈 앞머리. 그럼 그건 실제로 뭘 말하는 건가요? 여기에는 많은 오해와 혼동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전부터 몽고주름이라고 부르던 것은 원래 동양인에도 존재하던 쌍꺼풀 주름이 점차 낮아지면서 눈머리 쪽에 피부와 연부 조직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면서 피부 주름이 진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몽고주름이라는 관념을 버리고 쌍꺼풀 주름을 중심관념으로 두고 환경 적응적인 관점에서 동양인의 눈꺼풀을 해석을 하면 과거에 몽고주름이라고 부르던 부분은 쌍꺼풀 주름이 환경 적응적으로 풀리고 낮아지면서 생긴 부차적인 어떤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헛꺼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낮아지면서 생긴 거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결국은 우리가 이 몽고주름, 헛꺼풀 이러한 관념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쌍꺼풀 주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헛꺼풀이라는 것은 쌍꺼풀과 대비되는 어떤 이분법적인 관념이 아니라 원래 아웃라인 형태의 원형적인 쌍꺼풀 주름이 점차적으로 다양하게 낮아지면서 그 끝단에서 나타나는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헛꺼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있는 한국인의 다양한 쌍꺼풀 주름의 형태는 쌍꺼풀과 헛꺼풀이 이러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웃라인 형태의 쌍꺼풀 주름부터 헛꺼풀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스펙트럼으로 보아야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몽고주름에 대한 진실과 이 오해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몽고주름이 결국에는 쌍꺼풀 주름이 변형되어서 생긴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쌍꺼풀 주름이 뭔가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우리가 몽고주름이라고 불렀던 눈머리 부분의 해부학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쌍꺼풀 주름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쌍꺼풀 주름이 어떤 식으로
변형되었는지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좌측 그림이 쌍꺼풀 주름이 있는 눈이고 우측 그림이 쌍꺼풀 주름이 거의 다 무너진 호꺼풀 눈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그림에서 피부 쪽으로 잔 가지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것이 눈꺼풀 올림근의 말단 방사섬유라고 부르는 것인데 쌍꺼풀 주름을 형성하는 핵심 구조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단 방사섬유는 눈뜨는 근육과 피부 사이를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눈을 뜰 때 저 말단 섬유가 피부 부분을 전체적으로 잡아 끌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쌍꺼풀 주름 아래에 피부가 같이 당겨져 올라가면서 동적으로 쌍꺼풀 주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쌍꺼풀 주름이 없는 눈에서는 저 말단 섬유가 거의 상실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단 방사 섬유들이 진화 생물학적 환경 적응적 과정에서 점차 약해지고 상실되면서 현재의 동양인 호꺼풀들이 형성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특히 눈머리 부분의 3차원적인 구조로 인해서 눈머리 쪽 쌍꺼풀 주름이 무너지면서 아래쪽으로 살이 많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몽고주름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러한 주름 구조물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저 사진에서 그 왼쪽에 가지처럼 퍼져 있는 저 근육이 주름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주름인데 저 사람마다 저 근육의 모양과 가지수가 달라서 저게 많은 사람들은 쌍꺼풀의 형태가 좀 진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저 가지들이 쌍꺼풀 주름 근처에서 아주 빽빽하게 밀집해서 나타나고요. 동양인들은 비교적 성기게 많지 않으면서 저 장가지들이 서양인들에 비하면 약하게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눈 윗부분에 주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몽고주름이라고 부를 만큼 이 부분이 특별한 구조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몽고주름 관념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 눈 모양이나 뭐 쌍꺼풀 모양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동양인의 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동양인의 눈꺼풀을 보시면 서양인이나 흑인들에 비해서는 쌍꺼풀 주름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인들이나 흑인들은 쌍꺼풀 주름이 아웃라인 형태로 뚜렷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쌍꺼풀 주름이라는 것은 원래 이 영장류 이상에서는 모두 존재하는 생물학적 구조물입니다. 동양인들의 경우에는 보통 쌍꺼풀 주름이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핀란드 계통의 백인이나 아프리카에서도 코이코이 부족 등의 눈에서는 이 쌍꺼풀 주름이 거의 없거나 아주 작은 쌍꺼풀이 나타나는, 말하자면 거의 동양인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눈꺼풀을 가진 인구 집단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동양인에만 쌍꺼풀 주름이 없다 이러한 표현은 말 자체가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니고요. 동양인의 쌍꺼풀 주름은 서양인, 흑인에서 보이는 어떤 원형적인 아웃라인 쌍꺼풀에서 호꺼풀까지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다양하게 변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서양인 중에서도 쌍꺼풀이 없는 민족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핀란드인의 쌍꺼풀 형태, 저런 형태에 맞는 건가요? 핀란드인 인구 집단 중에 북극에 가까이 사는 일부 인구 집단에서 동양인의 눈꺼풀과 아주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는 인구 집단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흑인 중에서 칼라리 사막 근처에 사는 그 코이코이 부족의
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의 또 눈꺼풀이 보면 거의 동양인의 눈꺼풀과 유사합니다. 이분들의 별칭이 검은 동양인이라고 보통 우리가 호칭을 하죠. 서양인인지 동양인인지에 따라서 쌍꺼풀의 유무가 나뉘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쌍꺼풀에 영향을 준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서양인, 동양인 이 말 자체가 사실 정확히 정의를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양인, 동양인, 흑인, 백인 이러한 말들로 구분하는 인종이라는 관념 자체가 생물학적으로는 더 이상 의미가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서양인의 인종특이적인 무엇, 동양인의 인종특이적인 무엇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전제가 틀린 것이죠. 피부 색깔이나 이러한 것들은 쌍꺼풀 주름의 유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자, 저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제일 위쪽에 있는 사진이 비교적 원형에 가까운 아웃라인 쌍꺼풀 주름을 나타내고 있는 동양인의 눈꺼풀이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쌍꺼풀 주름이 아래쪽으로 점점 내려오면서 변형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동양인의 눈꺼풀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시면 쌍꺼풀 주름이 아예 없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서양인 눈에 가까운 쌍꺼풀 주름을 가진 분들도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쌍꺼풀 주름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저의 눈도 보면 얼핏 봐서는 쌍꺼풀이 없는 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눈꺼풀 아래에 아주 작은 쌍꺼풀이 있는 눈입니다. 쌍꺼풀 주름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있다 없다 어떤 이러한 이분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서 동양인, 한국인의 쌍꺼풀 주름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다소 변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쌍꺼풀이 보통 있는 분들은 앞트임만 하면은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밑트임이라고 하는 이 수술이 결국에는 쌍꺼풀과 연관이 있는 수술인 거네요? 몽고주름 관념 하에 이루어지던 피부판 개념의 앞트임 수술은 사실 쌍꺼풀 수술과는 관계가 없는 수술로 간주되었습니다. 현재 이 앞트임 수술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인터넷 문서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쌍꺼풀 주름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몽고주름 관념을 버리고 진화 생물학적으로 이 동양인의 눈꺼풀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위트임이라고 부르는 수술은 사실 쌍꺼풀 주름이 원래 원형인 아웃라인 형태에서 풀리면서 아래로 처지면서 현재 동양인 눈꺼풀의 형태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쌍꺼풀 주름을 다시금 형성하고 눈머리가 아래쪽으로 처진 부분을 위로 올려주는 과정이 쌍꺼풀 수술에 핵심적으로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혓꺼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통 인상이 많이 변할까 봐 앞트임 수술만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쌍꺼풀 수술을 거의 반드시 병행해야만 효과가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형외과에 오셔서 수술은 하고 싶은데 인상은 많이 안 바뀌고 싶다. 좀 참 모순적인 말이죠. 이 쌍꺼풀 수술 없이 혓꺼풀 눈에서 트임 수술만으로는 사실은 효과를 많이 얻기는 힘들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해부학적인 구조상 쌍꺼풀 주름이 없는 경우에는 내안각 측의 트임 수술만으로는 완전한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것이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쌍꺼풀이 없더라도 아이라인이 열려 있고 눈꺼풀이 별로 처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지섭 같은 눈들은 쌍꺼풀은 없지만 거의 아이라인이 다 밖으로 이제 보이는 눈들인데요.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지 않으면서 혓꺼풀인 상태의 분들은 이제 트임 수술을 통해서 그나마 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눈꺼풀인데 눈꺼풀이 아래로 많이 처지면서 아이라인을 완전히 다 덮어버리고 있는 눈의 형태에서는 사실 트임 수술로 효과를 별로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원장님, 이쯤에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이 눈 수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떨 때는 앞트임을 해야 된다, 어떨 때는 윗트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계신데, 이 앞트임하고 윗트임 도대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이 앞트임, 윗트임에 대한 여러 가지 혼동과 논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이러한 이 앞트임, 윗트임이란 혼란이 생긴 것 자체가 눈꺼풀에 대한 해부학적인 개념이 전환되어 가고 있는 가독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혼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트임이라는 용어의 원래 영어는 에피칸토플라스티인데요. 에피칸토플라스티에는 이 에피칸투스, 이 몽고주름이라는 개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앞트임이라는 이름하에 시술하던 내안각 이 성형술은 이 몽고주름 가설이라는 해부학적인 기반 아래 과잉 피부 주름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술의 원칙이었죠. 하지만 몽고주름 가설 관념하에 시행되던 앞트임 수술은 쌍꺼풀 주름과는 전혀 무관한 개념에 효과가 한계가 분명한 그러한 수술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윗트임이라고 부르는 수술은 이 동양인의 눈꺼풀을 몽고주름 가설이 아니라 진화 생물학적인 어떤 쌍꺼풀 주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다시 그 원칙을 적용해서 시행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트임과 윗트임에 담긴 수술 내용은 많이 틀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해부학적인 원칙이나 수술의 원칙이 앞트임 수술에서 윗트임 수술로 넘어가고 있는 가두기가 현재의 어떤 학문적인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몽고주름과 앞트임에 기반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윗트임 수술을 설명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뒤섞여서 환자분들이 혼동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그림을 통해서 앞트임과 윗트임에 대해서 한번 차이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몽고주름이라는 가설을 처음으로 발표한 독일 안과의사 아몬이라는 분이 1860년에 쓴 논문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1860년 무렵에는 앞트임 수술을 저런 식으로 시술을 하였습니다. 코 부분을 절개한 건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황당해 보이지만 저 시대에는 몽고주름이라는 것이 동양인에 나타나는 지형적인 불필요한 피부 주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콧등에서 피부를 잘라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방법이 생각보다 오래 시술되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조금은 황당한 수술을 시행하고 한 50년이 지나고 나서야 요즘의 수술 방법이 도입이 된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림을 보시면 눈 앞쪽에 아주 다양하고 기하학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피부 주름을 잘라내거나 이동시키는 방법들인데, 이 방법들은 1900년대 초기에 일부 서양인 학자들과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제한된 것들이고, 현재에도 많이 쓰이는 방법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팍스 메소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G 플라스틱, Z자 형태의 디자인을 통해서 이 몽고주름을 제거하는 그런 관념의 이제 수술이 되겠습니다. 종류가 되게 많네요. 네, 이 몽고주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제한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몽고주름이라는 관념 자체가 잘못되었고, 눈머리 해부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해결할 방법 자체가 없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Z자 성형술 팍스 메소드와 피부 재배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뭐좀 안전해서 자주 쓰는 건가요? 가장 큰 원인은 흉터가 덜하기 때문에 저러한 방법이 많이 쓰인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쌍꺼풀 주름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기존의 앞트임 수술은 사실 이 몽고주름 가설에 기반한 수술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몽고주름 부분을 이 쌍꺼풀 아웃라인의 변형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은 그때는 수술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는 게 좋은 건가요? 우리 과거의 앞트임 수술은 기본적으로 몽고주름이라는 것이 남는 잉여 피부가 흘러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술 레벨이 피부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피부를 찢거나 뭐 이런 수술인 건가요? 피부를 이동시키거나 잘라내는 피부판 수술이 수술의 베이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동양인의 아래로 처진 눈머리 구조는 피부만이 원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 근본적인 어떤 치료법으로서의 내양각 성형술의 관점에서 보자면 진화 생물학적으로 아래로 변형된 눈꺼풀 연부 조직 전층을 상방으로 올리는 개념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개념이 적용된 수술이 현재 윗올림, 윗트임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널리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내려와 있는 쌍꺼풀 근육들을 다시 위쪽으로 올려주는 윗올림 수술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단순히 피부나 근육뿐만 아니라 뼈 쪽 위쪽에 연부 조직 전체층을 상방으로 원래 자리로 되돌려주는 어떤 재정렬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원장님 그 기존의 앞트임 수술이라고 부르던 그 수술 방법과 윗 올림 개념의 수술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준비해 주신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트임과 윗트임에 적용되는 눈꺼풀 해부학의 어떤 기본적인 사상적인 배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 윗트임 수술은 진화 생물학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과거에 몽고주름이라는 관념이 들어가 있는 이 앞트임 수술은 19세기 초기에 초월 형태학이라는 관념과 생물학적 인종주의 관점이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과거에 이 몽고주름 가설은 동양인의 눈꺼풀을 일종의 기형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수술 부위를 보시면 과거의 몽고주름 관념의 앞트임에서는 눈머리 아래쪽으로 흐르는 주름이 주된 수술 대상 부위였습니다. 하지만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눈머리 아래쪽으로 흐르는 주름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부차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아래쪽의 눈꺼풀 부위는 사실 아무 죄가 없는 것이죠. 위쪽을 펴주면 아래쪽의 주름은 자동적으로 펴지는 것입니다. 과거 앞트임 수술의 주된 수술 부위였던 아래쪽 부분은 손댈 이유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이 윗트임 수술의 주된 수술 부위는 이 피부 레벨이 아니라 눈머리 위쪽에 깊은 연부 조직 전체층을 위로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의 레벨 자체가 틀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앞트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몽고주름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을 수술 부위의 대상으로 했다면 지금은 피부뿐만이 아니라 눈머리 윗부분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수술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과거의 앞트임은 주름 구조 주위에 피부판을 일으켜서 이것을 이동하거나 잘라내는 피부 주름 제거가 기본적인 개념이었죠. 그럼으로 인해서 피부 아래 가려져 있던 내양각이 노출되는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눈이 커지는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수술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데볼루션 개념이 적용된 위트임에서는 쌍꺼풀 주름이 아래쪽으로 풀리면서 전체적으로 연부 조직이 처져 있는 상태로 동양인의 눈꺼풀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눈머리 상부의 연부 조직을 상방으로 전체적으로 재배열함으로써 약간 찌그러져 있는 눈머리 내양각을 원래의 물방울 형태로 회복시키는 쌍꺼풀 주름과 체계적으로 연관된 개념이 적용된다. 이것이 이 앞트임과 위트임의 해부학적 개념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트임이라고 부르는 수술은 엄밀히 말하면 쌍꺼풀 수술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위트임 수술이 쌍꺼풀 수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두 수술을 함께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원장님, 제가 표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눈길을 끄는 지금 하나가 있는데 제가 다크서클 조금 심하거든요. 이 다크서클 완화 효과에 위트임이 효과가 있는지. 눈머리 쪽이 덮이면서 자연 쌍꺼풀이 약간 먹혀있는 분들은 대개 눈머리 아래쪽으로 잔주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다크서클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다크서클과 잔주름이 나타나는 이유가 위쪽에서부터 연부 조직이 처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화생물학적으로 이 위쪽의 연부 조직을 펴주게 되면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잔주름과 다크서클이 함께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앞트임 수술 후에 오히려 이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절개선이 길게 들어가면서 일부 근육이 손상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애교살이나 이 다크서클이 부정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환자분들이 불만족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요. 위트임 수술의 개념은 아래쪽 조직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바뀔 이유가 없고 상방으로 연부 조직을 재배열하는 과정에서 아래쪽으로 살을 누르던 부분이나 긴장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는 혈류량 같은 것이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전체적으로 다크서클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쌍꺼풀 풀림 현상, 그리고 소시지 쌍꺼풀 현상,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쌍꺼풀의 부작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도 이 위트임 수술과 연관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쌍꺼풀 수술 후에 가장 흔한 문제점이 쌍꺼풀이 풀리거나 풀리지는 않았지만 붓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소세지 현상인데요. 이 두 가지 현상 모두가 이 위트임 수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위트임이라고 부르는 수술은 이 쌍꺼풀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거보다 현재 쌍꺼풀 수술에 쌍꺼풀이 풀리는 레이트가 현격하게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10년 전보다는 현재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내양각 성형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쌍꺼풀이 풀리는 것을 이 위트임 수술이 방지할 수 있느냐. 우리가 쌍꺼풀 주름이라는 것은 눈을 뜰 때 쌍꺼풀이 위로 살을 접어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 중간 부분의 눈꺼풀과 바깥쪽 부분의 눈꺼풀은 쌍꺼풀 주름을 만들어주면 위로 잘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눈머리 쪽의 피부와 연부 조직은 아래로 처져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그대로 둔 채로 쌍꺼풀을 만들면 이 앞부분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수술 후에 눈 앞쪽으로 사선으로 밴드 같은 것이 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하방으로 수직 방향으로 걸리는 이러한 긴장이 쌍꺼풀 수술 시에 피부와 눈뜨는 근육을 연결시키는 구조를 다시 풀리게 하는 핵심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할 때 이 위트임 수술을 통해서 눈머리의 긴장력을 풀어준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이제 방금 설명드린 이제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눈머리 부분의 연부 조직을 상방으로 충분히 재배해서 우리가 원하는 쌍꺼풀 형태를 만들고 난 이후에도 아래쪽으로 걸리는 긴장력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고 난 이후에야 쌍꺼풀 수술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위트임 수술이 쌍꺼풀 수술 시에 당연히 통합적으로 시술돼야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소세지 쌍꺼풀이 위트임 수술로 예방될 수 있느냐?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원형적인 아웃라인 쌍꺼풀이 있을 때보다는 눈머리의 연부 조직이 쌍꺼풀이 풀리면서 아래로 처지게 되면 우리 눈의 임파선 통로가 아래쪽으로 많이 이제 처져 있게 되는데요. 하방으로 수직 방향으로 긴장이 걸리게 되면 이러한 임파선의 흐름이 느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면 붓기가 있다는 것은 다 아시죠? 이러한 붓기가 바로 임파선을 통해서 빠지게 됩니다. 이 임파선의 눈머리 쪽으로 빠지는 통로가 이 하방 긴장에 의해서 길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트임 수술을 통해서 내안각 쪽에 걸려있는 긴장력이 충분히 풀리지 않으면 붓기가 일정 시간 내에 빠지지 못하고 지속되다가 이것이 섬유화 현상에 의해서 흉터살로 바뀌면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소세지 쌍꺼풀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보다는 쌍꺼풀 수술을 크게 하더라도 이 내안각 쪽 구조를 거기에 맞게 충분히 상방으로 재배를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시술이 적절히 동반이 되면 더 이상 소세지 쌍꺼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위트임 수술의 효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실제 사례를 통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내안각 성형술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가장 얻고자 하는 것이 눈 길이가 증가하는 것, 눈이 커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안각 성형술을 통해서 이러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눈머리를 크게 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눈을 인공적으로 키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덮여있던 눈이 마저 노출되어서 눈이 커 보이게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눈머리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눈머리 부분을 기존의 아이라인을 깨트리면서 인공적으로 확장하려고 하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환자분들께 가능한 어떤 효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눈이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분들에게는 앞트임을 권하지 않게 됩니다. 원장님, 이거는 어떤 효과가 생긴 건가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혹꺼풀 상태에서 트임 수술을 한 경우가 되겠죠. 자세히 보시면 눈 머리 쪽에 약간 아래로 처진 주름 부분이 펴지면서 눈머리가 약간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머리 연부 조직이 많이 처지지 않은 경우라면 일정 부분의 트임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안각 성형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미간이 넓은 경우입니다. 미간이 넓은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앞트임 혹은 위트임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눈머리가 일정 부분 덮여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내안각 성형술을 통해서 눈을 최대한 노출시키고 넓은 미간 거리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눈이 커지는 만큼 미간 거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라인을 무리하게 확장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원래 아이라인이 펴지는 수준까지 이 트임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다음 사진은 보시면 이 내안각 성형술 후에 쌍꺼풀 주름이 보다 진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좌우 비대칭이 개선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진화 생물학적인 개념의 위트임 수술은 이 쌍꺼풀 주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쌍꺼풀 주름이 왔다 갔다
없다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위트임 수술 후에 쌍꺼풀 주름이 보다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과거에 몽고주름이라고 불리던 눈머리에 주름이 심하고 쌍꺼풀 주름이 완전히 무너진 경우에 눈 내측에 누호라고 불리는 부위, 환자분들은 보통 빨간살이라고 하죠. 이 부위가 거의 다 덮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눈동자가 한쪽으로 쏠려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의학용어로는 가성내사시라고 하는데요. 눈동자가 안쪽으로 쏠려 보이면서 내측에 있는 누호와 흰자가 거의 가려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안과에 먼저 가게 되는데, 안과 선생님들이 시력검사, 눈동자에 대한 검사 후에 진성사시가 아니므로 성형외과에 가서 내안각 성형술을 하라고 이제 권하게 되죠. 가성내사시가 심한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과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눈머리 쪽에 속눈썹 찔림증이 심한 경우가 사실 많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런 시술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과거에 앞트임 수술과 윗트임 수술의 어떤 시각적 효과 측면에서 가장 큰 부분이 눈머리 쪽 45도 방향에 기울어진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겠습니다.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눈머리 쪽이 약간 하방으로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경사가 가팔라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수술 후에 보시면 아이라인과 쌍꺼풀 라인이 보다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어떤 진화 생물학적인 개념의 위트임 수술이 나오고 난 이후에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환자분들을 꼽으라면 눈머리가 아래쪽으로 당겨져서 매서워 보이는 소위 매눈 형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속눈썹이 잘 찔리는 사람들은 안검하수 수술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트임 수술의 효과인가요? 네,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속눈썹 찔림증은 안검하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요. 주로 속눈썹이 찌르는 부위는 주로 눈머리 쪽 부위입니다. 눈머리 쪽에 이 쌍꺼풀이 없으면서 아래쪽으로 많이 살이 처지게 되면 이제 속눈썹이 찌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물론 안검하수가 동반되면 그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속눈썹이 찔리는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과 함께 내안각 성형술을 통해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내안각 측의 연부 조직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다음 사진 보면서 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트임 수술 후에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던 애교살이 없어지거나 다크서클이 오히려 진해지는 부정적인 부작용이었는데요. 진화생물학적인 위트임 수술 후에는 이러한 부작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애교살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처럼 이 눈 앞부분 쌍꺼풀 앞라인이 조금 처진 사람들한테 아까 다크서클이랑 잔주름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 사례가 다음 사진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죠. 사진을 보시면 아래쪽으로 잔주름이 많이 가고 다크서클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눈머리의 구조적인 변형이 심한 경우를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수술을 근 20년 가까이 하면서 가장 어떠한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눈 아래쪽으로 살이 많이 접혀져 있는 경우와, 또 하나의 경우는 딱 보기에도 누군가 코 쪽으로 뭔가 잡아당기고 있는 듯한 형태의 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눈머리 아래쪽으로 주름이 많이 가고 다크서클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이 조직을 상부로 최대한 보존적으로 배열을 하면서 쌍꺼풀 주름을 일부 다시 수정을 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다크서클과 잔주름을 자동적으로
아래쪽 주름이나 다크서클 부위에 대한 직접적인 수술 없이 이 눈머리 상부 조직의 조직 재정렬을 통해서 부차적으로 아래쪽에 이 잔주름이나 다크서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왜 위트임이 필요한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 위쪽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다른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아웃라인으로 좀 크게 하셨는데요. 눈머리 쪽을 보시면 살이 아래쪽으로 타이트하게 당겨지면서 아이라인 쪽이 말려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쌍꺼풀 수술 후에 나타나는 수직 방향, 긴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방치되면 결국은 이러한 쌍꺼풀은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이 위트임 수술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고, 워낙에는 이분이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위트임 개념이 통합적으로 시술되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환자분이 실질적으로 눈을 뜰 때 눈머리가 당겨서 불편해 하십니다. 이분도 수술 후에 모양도 뭔가 어색하지만 눈머리가 당기고,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일정 부분 소세지 현상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위트임 수술을 통해서 이 눈머리 쪽 아이라인이 많이 개선되고 쌍꺼풀 라인 또한 개선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이거는 어떤 사진일까요? 네, 위쪽 사진을 보시면 쌍꺼풀이 한쪽은 인라인이고 한쪽은 아웃라인으로 비대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자연 쌍꺼풀이 살짝 비대칭인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환자분들이 세미 아웃라인 쪽으로 쌍꺼풀 라인을 맞추고 싶어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쌍꺼풀 매몰법 수술만으로는 사실 이러한 라인을 교정을 할 수가 없고요. 진화 생물학적인 어떤 위트임 개념을 통해서 연부 조직을 재배열하고 눈머리 쪽 쌍꺼풀을 교정해야지 세미 아웃라인으로 대칭적으로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안쪽에 있는 라인이 있는 저 눈만 수술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원하시면 눈머리 쪽만 교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매몰법으로 한 경우입니다. 이분도 비슷한데요. 이분도 눈머리 쪽 쌍꺼풀이 안쪽으로 약간 말려 들어가면서 자연 쌍꺼풀이 뭔가 약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부분을 내안각 성형술을 통해서 눈머리 쪽 연부 조직의 텐션을 모두 풀어주고 이 세미 아웃라인으로 교정한 경우입니다. 네, 다음은 어떤 사례인가요, 원장님? 인폴드 쌍꺼풀을 인아웃 쌍꺼풀로 바꾼 경우인데요. 인폴드라고 하시면 안쪽으로 촉쌍꺼풀 같은 느낌인가요? 안쪽 쌍꺼풀이 모두 덮여 있는 거의 속쌍꺼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쪽 사진을 보시면 바깥쪽 쌍꺼풀만 살짝 보이고 안쪽은 모두 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 후에 이런 식의 라인이 나오게 되면 환자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약간 환하고 뾰루퉁한 듯한 느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환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하는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수술 후에 눈매 느낌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면서도 선명한 어떤 그러한 이미지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 맞는 눈은 대부분 인아웃 쌍꺼풀이나 약한 세미아웃 쌍꺼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아래쪽 눈을 보시면 눈머리 쪽의 아이라인과 쌍꺼풀 라인이 보다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위트임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머리 누호가 아래쪽으로 심하게 꺾여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과거의 앞트임 수술 개념으로는 사실 저러한 누워 모양을 전혀 개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화 생물학적 개념의 이 위트임 개념은 눈물이 연부 조직에 의해서 어떠한 변형되어 있는 형태를 전반적으로 상방으로 펴는 과정에서 어떤 찌그러져 있는 누의 모양도 보다 수평적인 물방울 형태로 되돌리는 개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아래쪽으로 새부리처럼 꺾여 있는 누의 모양을 최대한 수평 방향으로 펴서 올리는 그러한 개선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소송 눈물샘 사례인데요. 이소송 눈물샘이라는 것이 비교적 흔한 기형입니다. 인구 수천 명당 한 명씩 나타나는 기형인데 눈 머리 아래쪽에 작은 눈물샘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형은 사실 평생 가지고 살더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미용적으로 뭔가 흉터나 눈곱이 끼인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수술을 받으러 오시게 됩니다. 또 하나 이러한 이소속 눈물샘 구멍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그 구멍 주위로 아래쪽으로 심한 주름이 지고 눈물이의 형태가 약간 일그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소속 눈물샘이 있는 경우에 내안각 성형술을 통해서 깔끔한 눈매로 개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눈물샘을 감춰주는 건가요, 이게? 네, 이소속 눈물샘을 막게 되죠. 구멍 자체를 막게 되고 이 아래쪽으로 이 내부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해결하게 됩니다. 네, 원장님 오늘 첫 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제가 나름대로는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좀 쉽게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